네, 정치구구단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두 분께도 그 질문을 처음 먼저 드려볼게요. 지금 국회 상황이 답답합니다. 오늘이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 시한이라고 하는데 여야 간의 타협의 기미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어느 쪽에서 먼저 양보를 해서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겁니까? 뭐 여야 다 한 걸음씩 양보해야 된다 이런 정답 말고 말이죠. 여당이 양보해야 됩니까? 야당이 양보해야 됩니까? 여당이 양보해야죠. 여당이 지금 이미 많은 그러니까 소기의 성과, 이제까지 드루킹 특검을 안 받으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안 미치기 위한 건데 서로 오늘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특검 임명 시간 14일, 특검 보라든지 전체 구성 20일 계산하면은 선거 전에 수사는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여당이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만약에 이번에 의원직 처리만 되면 국회가 장기 공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얻은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선거 결과도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국회가 장기 공전되면 누가 피해를 보냐?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정 운영의 최종적인 책임은 국회 운영의 책임은 집권당에게 있는 겁니다. 예, 정태근 의원 생각에 윤태권 시장도 동의하세요? 아니 그게 뭐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요. 물론 정치를 꼭 법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관행에 많이 의존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본 경험으로는 뭘 이제 다른 법안에 연계시키거나 누구를 임명시키는 걸 연계시키는 거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봐왔는데 어차피 그만둔 사람의 말하자면 사의를 처리하는 것을 연계시킨 것은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그것도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만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연계를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것은 좀 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하긴 윤태권 시장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죠. 만약에 국회가 지금 현재 소집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국회의원 사직서는 정말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예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서명만 하면은 그대로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지금 5월 임시국회는 자유한국당이 소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시각이 있는 거잖아요. 방탄국회다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거취에 대한 것만은 좀 처리를 하고 다른 것에 대해 가지고는 좀 밀고 당기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는 거죠. 근데 조금 좀 다른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를 들면 집권당에서 추경이 굉장히 급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특검 받아주겠다고 그러면서 24일 날 처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김성대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추경도 한꺼번에 처리를 하자 14일 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예산을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요구하는 걸 들어주겠다고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미래당에서 이제 빌미를 좀 줬지요. 그런 예.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문제는 특검을 받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그 범위만 조정하자. 우리 국회가 여태까지 예산 처리하는 방식이나 뭐 법안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면 지금 당장 합의해도요. 오늘 저녁에 처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만 덧붙이자면 풀긴 풀되 저는 좀 야당이 양보해야 되지만 근데 야당이 이제 무작정 양보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영표 원내대표가 좀 창조적인 정치를 발휘하셔가지고 약간의 빌미를 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야당이 무조건 양보할 수는 없으니까 여당에서 좀 뭔가 빌미와 양보할 수 있는 뭐 핑계를 명분을 주고, 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는 좀 야당이 이건 처리를 해주되 그런 식의 뭔가 빌미 같은 거는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상당히 무거운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오늘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국정의 핵심, 중추적인 역할은 여당인 민주당이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오늘 과연 국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절묘한 묘수를 찾아내서 야당을 설득해낼 수 있을지, 그래서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가 오늘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 이거 한번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 좀 해보죠. 사실 지방선거가 이제 30일입니다. 한 달도 아니고 3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방선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SNS 보면은 지방선거에 출마했다는 분들의 글이 계속 올라오기는 하는데 사실은 저부터도 그 글을 관심 있게 안 보게 돼요. 이런 지방선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뭐 이번에 윤태권 시장에게 먼저 여쭤볼까요? 아무래도
이 한반도 정세가 너무 그렇죠. 긴박하게 돌아가서 네. 그럴까요? 제가 그 북미 정상회담 날짜하고 장소가 발표난 이후에 여러 이제 신문, 통신사 기자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기사를 써야 된다. 어떻게 예측하냐. 아니 뭐 예측이고 뭐고 있냐. 뻔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래도 좀 길고 복잡하게 설명을 해달라 쓰게 그렇게 이야기를 받아서 별로 할 말이 없었는데 너무나 뻔한 결과가 예측이 되는 상황을 기자들은 좀 길고 복잡하게 설명해달라. 그러니까 뭐 예. A는 B고 B는 C고 하니까 뭐 이래서 이렇게 된다고 예. 설명해달라고 하는데 뭐 지금 여야 지지율 격차가 기본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의 또 지지율이 매우 높은 게 기본적인 것이고 뭐 지난주 보니까 80%가 예. 넘더라고요. 그 위에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란지 이게 남북 관계가 얹혀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쉽지가 않은데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온 거니까 지금 뭐 공약이 어떠느니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보면은 지역 중에서 경기도나 인천 같은데 자유한국당의 현직 그 광역단체장이 있는데 보면은 평가는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뭐 도정을 어떻게 했느냐, 꽤 긍정이 부정보다 높은 편인데 누구를 지지하냐로 보면은 확 바뀌어가지고 나옵니다. 뭐 말하자면 야당 입장에서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죠. 예, 여당의 절대적 우세가 예측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이 6군데라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6군데 유지하지 못하면은 내 정치적 책임지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나중에 말을 살짝 바꾸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사실은 겉으로야 6석이지만은 사실은 하면서 6석보다도 더 안 되는 내부적으로는 뭐 그런 목표를 정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던데. 6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이 이 자유한국당 후보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좀 간표 요인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 지금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인데 남 지사가 도정 평가를 받을 때는 50% 중반대를 받아서 비교적 우수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은 20% 이하로 떨어져 있거든요. 이거에 비해서 예를 들면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가 지금 무소속으로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에 있다가 어떻든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수위를 달리고 있어요. 도정 평가를 50% 넘게 받는 사람이 왜 20% 이하의 지지를 받을까? 그거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처한 처지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하는 행태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까 윤태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좀 분석적으로 길게 얘기하면 예. 예를 들면 선거 판세를 저희가 보통 분석할 때 첫 번째 구도가 한 50%를 보는 거고요. 인물을 한 30%, 그다음에 이슈나 정책을 한 20% 보는 거예요. 근데 구도 안 좋잖아요. 그다음에 인물 아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슈도 지금 어떤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소위 남북 문제에 대한 이슈를 지금 덮여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또는 대중들한테 조금이라도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 모습을 안 보여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스카운트 논란이 빚어지는 거고 그래서 아주 지지 기반이 강고한 대구나 경북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 예, 거죠. 지금 자막이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당 후보들 간표 영향까지라고 했는데 정태훈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국당 후보들 한국당 소속이어서 디스카운트 오히려 받고 있다. 이런 취지의 자막이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두 분께도 좀 미리 당부 말씀드릴 건 여론조사 이야기하실 때는 좀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거나 기억이 안 나시면은 뭐 굳이 여론조사 이야기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저희도 좀 신중하게 여론조사는 여러분께 인용해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 80% 넘는다고 하는 얘기는 뭐 리얼미터나 갤럽이 매주 정기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떠올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왕 여론조사 이야기 나왔으니까 최근 각종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어요. SBS는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과 관심 지역의 지지도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서울의 경우입니다. 서울의 경우인데 KBS와 한국일보가 같이 한 결과입니다. 한국리서치가 했고요. 박원순 민주당 후보의 뭐 절대적인 우세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경기도도 현직 남경필 시장을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상당한 격차로 앞서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것도 있나요? 경남, 전통적인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기반으로 불렸던 지역인데 여기에서도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김태호 자유한국당 후보, 이전에 이미 경남지사를 역임한 적이 있는데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부산 결과가, 이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서병수 현 부산시장을 오거돈 민주당 후보가 상당한 격차로 앞서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충남, 어느 지역 가릴 것 없이 지금 조금 전에 정태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경북 말고는 그 어느 곳에서도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접전이다, 앞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태근 의원님,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의 민심의 흐름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세요? 뭔가 왜곡된 결과라고 보세요? 약간은 민주당에 대해서 좀 가중적 지지가 나온다라고 평가를 합니다만 추이를 놓고 보면 크기에 큰 변화가 없다라는 점들을 저희들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막상 선거에 들어가서 쫓아 올라가겠지만 결과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판세가 아닌 거로 봐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지금 여론조사 저희가 인용해서 보도해 드렸는데 그 조금 전에 CG 화면 봤으니까 다른 지역의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은 굳이 자막으로는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정태근 의원의 분석에 대해서 윤태원 시장은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여당 지지자들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랑스럽게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고 야당 지지자들은 약간 이렇게 위축돼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전문가들은 각 당에도 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거 보고 다 판별 분석을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여론조사 기관들도 그런 거 다 그렇죠. 감안해서 그리고-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보는 것이 어느 지역에 여기 응답률이 조금 높구나 낮구나 하는 걸로 해가지고 플러스 한 몇 퍼센트 마이너스 몇 퍼센트 이렇게 감안해서 보는데 이른바 보정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보정을 이제 한 번 더 해서 이제 자체 수치를 만드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 득표율은 이 정도일 것으로 예측된다를 각 당들이 자료를 만드는데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 여기서 약간 낮고 야당이 약간 높을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 흐름이 이렇게 압도적이고 원사이드하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요즘 지방 다니면서 이른바 지방선거 필승 대회라는 것을 많이 하는데 여론조사 나는 믿을 수 없다, 나는 믿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총선을 다시 보는 기분이다. 17대 총선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열린우리당이 151석으로 과반을 차지했던 17대 총선. 이번에도 똑같이 엉터리 여론조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홍준표 대표가 자기 얘기를 해요. 이 당시 동대문 지역에서 자기가 거의 10몇 대 40몇 으로 아예 지는 걸로 나와서 막판 일주일은 난 선거운동도 하지 않았다. 형식적으로 지방 다니면서 지역 다니면서 인사만 했는데 결과는 내가 이겼다. 자, 이 여론조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거다라고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하면서 항상 이번에 마지막 마무리 말이 똑같습니다. 투표 한번 해봅시다. 정말 민심이 그런지 확인해 봅시다. 홍준표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17대 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량적인 것 외에 또 흐름을 정성적으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17대 국회에 대해 압도적으로 올라가다가 두 개의 큰 사건이 있었죠. 한나라당이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가지고 천막 당사. 가죠. 그때부터 TK 중심부터 해가지고 민심들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게 슬슬 움직이는 게 분명히 보였었어요. 그리고 막판에 그 당시에 이제 정동영 우리당 당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 본인은 그게 좀 억울한 게 있습니다만은 그게 어쨌든 크게 이슈가 되면서 그 표가 뭉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였었거든요. 그때가 그런 얘기죠. 젊은 층들의 투표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젊은 층도 투표해라. 그렇죠. 그러면서 좀 연배가 되신 분들은 투표장에 안 꼭 나오셔도 그렇게 된다. 열심히 안 하셔도 된다는데 그게 이제 좀 이제 확대돼 가지고 된 건데 그런 두 개의 흐름들이 눈에 뻔히 보였다는 거죠. 그럼 물론 앞으로 한 달이 남았으니까 또 그런 흐름이 생긴다면은 한국당이라든지 야당도 반전의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홍준표 대표가 바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크게 바뀌는 게 없어 보인다는 거죠. 홍준표 대표의 저 이야기는
뭐 절박한 제1야당 대표로서 지방선거를 어떻게 해서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제1야당의 대표로서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런데 여론조사가 다 엉터리다라고 또 얘기하는 것은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또 명예도 달려있는 부분인데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뭐 추미애 대표도 그렇고 요즘 그 대표 위치에 있는 분들이요.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을 하고 자신이 이전 했던 얘기에 대해서는 또 잊어버리고. 이른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선택적 기억 상실증 뭐 그렇죠.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이 과도한 주장을 아주 보편화된 데 적용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 정치 아주 일반화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게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특히 대표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현상이나 정치 현상을 진단할 때 상당히 분석적으로 조심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암만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사람들을 몰고 간다고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올바르냐. 근데 옛날 같으면 또 그런 게 어떻든 선전선동술로 먹힐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웬만한 사람들이 대화하다가도 지금 이제 스마트폰 켜가지고 내용을 확인해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뭐 홍 대표뿐만 아니라요. 추미애 대표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특히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조금 전에 자막 나갔는데 말이죠. 여야 대표 과도한 주장을 너무 보편화시킨다는 얘기는 우리 정태근 의원님의 말씀을 금방 저희가 자막 처리한 거고요. 조금 전에 17대 총선 때 수세에 몰렸다가 승리는 내가 했다라고 하는 홍 대표의 이야기는 홍준표 대표의 말을 인용한 거니까 좀 그 따옴표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그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홍준표 대표와 추미애 대표 너무 말이 과도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선거가 다가오면 여야 지도부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의 공세 점점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말이 심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내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추미애 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참으로 청개구리 같습니다. 특검하자고 해서 그래 해보자. 그랬더니 마당에 가서 텐트 치고 들어 누워버리고 이런 청개구리가 어디 있습니까? 청개구리 당입니다. 근데 그 청개구리가 빨간 옷을 입었어요. 빨간 옷을 입은 청개구리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합니다. 상대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참 말하는 거 보십시오. 나 보면서 지적 수준이 의심스럽다. 지난번에는 트루킹을 파리로 비유를 하길래 트루킹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 된 사람은 왕팔이냐. 청개구리와 왕팔이 이 정치권에서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해보신 정태근 의원님 어떻습니까? 나올 수 있는 수준의 말이라고 보세요? 과한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두 분 대표 이전에 저런 언사를 구사하시는 정당 대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허점을 짚긴 하지 않습니까? 풍자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있어도 저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비하를 하기 위해서 그 특정 무슨 뭐 동물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극히 이례적입니다, 저거는. 예. 지금 보면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쨌든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단식 농성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그래 단식 농성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과연 과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었을까? 또 하나 홍준표 대표는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을 어쨌든 비유한다고는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왕팔이냐 반문하긴 했지만은 왕팔이라고 하는 또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정치인들한테도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상대를 공격하고 내가 분노할 수는 있는데 상대를 이렇게 경멸하고 증오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보통 이제 격렬한 지지자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걸 좀 이렇게 누를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두 분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똑같은 게요. 내가 이러는 게 저쪽 때문에 내가 이런다라고 하는 게 완전히 거울 이미지예요.
거울 바라보고 하는 것 같거든요. 두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보면은 두 분 똑같은 게 나도 별로 이런 거 안 좋아한다. 근데 하도 저쪽이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이러거든요. 그게 지난 미국 대선 때 미셸 오바마가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되게 심금을 울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낮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더 높이 가자. 물론 대선은 트럼프가 이겼습니다만은 그런 것 때문에 뭐 다음 대선에 이제 미셸 오바마를 내보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도 누구 하나 정도는 그랬으면 좋겠고 처음에 제가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게 제3당에 대한 기대가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있었던 것인데 요즘은 뭐 제3당도 이런 데 대한 기대를 별로 충족 못 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윤태호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끌어내려서 이기는 것보다는 내가 더 잘해서 내가 더 좋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실천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승리하는 그런 정치, 그런 선거를 우리 국민들도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요. 요즘 가만히 보면 말이죠. 전반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그래서 부자 몸조심하는 기색이 역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각 같지 후보들도 않은데요? 그렇고요. 각 후보들도 어쨌든 간에 이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아주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도 이 뒤에 민주당은 숨어서 조용히 이 지방선거 치르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하고 말이죠. 근데 민주당 개별 후보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전체적인 민주당도 그렇고 청와대의 스탠스는 계속 야당을 압박하자, 양보할 거 없다 이런 기조거든요.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2월 달에 모든 비서관실에다가 춘풍 추상이라는 액자를 보내줬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 담에 나오는 얘기인데 대인 춘풍,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배려를 하고 자신에게는 그다음에 직위 추상, 자기에게는 정말 가을서리처럼 엄하게 하라는 건데 우리는 거꾸로 돼가지고요. 추상춘풍이에요. 추상춘풍이고 우리 정치권 전반의 분위기가 꼭 집권당과 청와대만 그러는 게 아니고 야당도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오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게 너무 지금 정치권 내 일반적인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정당, 어떤 정치 세력이라도 좀 길게 보고 나부터 좀 성찰을 하겠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우리의 미래를 보고 지지를 해 주십시오.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각 당에서 슬로건들을 쭉 내고 있는데 아주 추상적인 공격적인 구호들만 내요. 예를 들면 뭐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에서 집권당을 비판하고 싶으면 지금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까? 원전을 폐쇄하는 게 중요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그런데 아니라 뭐 통째로 넘기겠습니다. 또는 뭐 든든한 지방 정보. 그러니까 도무지 이제 이슈 자체가 그나마 비중도 낮은 데다가 와닿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 조금은 전체적으로 정치권의 모습들이 좀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예. 재미없는데 더 재미없게 정치권들이 만들고 있는 게 슬로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게 가만히 보니까 민주당 슬로건들은 거의 똑같아요. 무슨 식인관이요? 지금 그러면은요 네. 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슬로건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민주당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성장, 변화, 공정, 평화의 나라. 이게 민주당의 슬로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유한국당 한번 볼까요? 자, 내려집니다.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요즘 여기다 하나 더 붙였죠. 경제도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뭐 포기하시겠습니까? 이런, 네, 포기하시겠습니까? 이런 슬로건이 있어요. 다른 정당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얘기 계속해 지금 주시죠. 보면은 선거 때 그 당의 대표나 대통령이 인기 있는지 없는지 보면은 현수막, 홍보물 보면은 누구랑 같이 찍은 사진 많이 했는가 보면 예, 아는 거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예비 후보는 뭐까지 화제가 됐냐면요. 이 현수막을 걸었는데 자기 얼굴이 안 나와요. 자기는 등이 나오고 문 대통령 악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얼굴은 나오고. 저는 그런 거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그런 바로 이런 현수막을. 게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그런 네. 얘기죠. 그리고 슬로건 같은 경우에도 거의 똑같은 게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은 문재인, 뭐 어느 지역은 뭐 주영진, 예. 윤태곤 이런 식으로 거의 같은 포맷 당에서 예. 정해준 게 아니라 다 알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예. 한국당은 중앙당은 뭐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까? 고 후보들로 가면 다 자기예요. 당이 없고 이런 거기 정말 극명하게 엇갈리는 거죠. 예.
자,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도 지방선거 관련 소식을 거의 매일 빠뜨리지 않고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선거도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뭐 승패나 이런 전망 말고요. 지방선거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생각이 있고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정태균 의원님과 윤태훈 시장께서 지방선거의 중요성, 왜 꼭 투표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방정부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좋은 인물, 좋은 정책을 보고 투표하셔야 됩니다. 예, 좋은 인물, 좋은 정책. 하다못해 집에 우편으로 배달돼 온 각 후보들의 공약과 이런 거라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투표장에 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윤태훈 시장. 예, 저도 유사한 뭐 비슷한 생각이고요. 지금 지방선거는 쏠림 현상도 지금까지 많았어요. 쏠림, 지금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럴 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은데 투표 저는 뭐 누구 찍으라고 말씀 못 하겠는데 투표를 많이 하셔야지 유권자가 나를 붙여줬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 국회의원이 나 공천주가 됐다 이게 아니라 결국은 이 사람을 만들어준 사람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지방선거 하면은 흔히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했어요. 후보가 누군지 관심도 없고 나는 지지하는 정당 따라서 1번이면 쭉 1번, 2번이면 쭉 2번, 뭐 1번, 2번 다 싫으면 아예 뭐 3번이나 뭐 뱅크번호 누른다 이런 식의 농담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투표해서는 또 정치가 바뀌지는 않겠죠. 지방정부도 그래서 바뀌지는 큰 문제가요. 것이고. 지방정부일수록 견제를 받지 않아서 치우친 정책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특히 이번에 이제 도의회나 뭐 서울시 광역의회 같은 경우도 치우치는 결과가 많이 나올 텐데 진짜 좀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좀 생각을 좀 하시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선거 때까지 두 분에게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두 분도 생각을 좀 많이 하신 다음에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